파월의 보험성 금리 인하, 한마디로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라는 발언 이후에 달라질 금융시장에 대해서 정리를 해봤습니다. 단기적으로 실현 가능한 시나리오가 몇 가지가 있는데 개인적인 귀로 정리를 해봤고요. 12월 FOMC 파월의 발언만으로 살펴보면 점도표의 변화는 지난 영상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한마디로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는데, 물가 상관없이 경기를 보면서 금리 인하를 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결국 경기 침체를 방어하겠다라는 의지를 내비친 것입니다. 이로부터 변화할 수 있는 다양한 시나리오, 크게 정리를 해보면 세 가지 정도로 꼽을 수가 있을 텐데요. 첫 번째는 인플레이션이 재차 상승하는 그런 국면을 예상할 수 있겠죠. 아무래도 이 부분은 장기 리스크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 이렇게 되면 물가가 충분히 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금리 인하가 들어가는 모습이니까 결국 이렇게 되면 다시 물가가 재차 오르고 다시 금리가 또 오르면서 이후에 경기 침체로 이어지는 이런 사이클이 다시 반복된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시기가 더 늦춰질 수 있다라는 뜻이죠. 게다가 지금은 금리가 많이 떨어진 수준이고 유가도 상당히 오르고 있지만 여전히 낮은 레벨입니다. 첫 번째 시나리오 충분히 가능성이 높은 이야기지만 이게 실현이 된다고 하더라도 시간이 앞으로 많이 필요한 이야기입니다. 단기적으로 우리가 살펴봐야 될 핵심 있는 시나리오는 아니고요. 그리고 실제 이미 시장금리, 10년물 금리가 빠르게 내려왔죠. 이는 곧 금융시장에 부담이 되는 정도도 많이 반감된다라는 뜻입니다. 23년 상반기에 10년물이 3.3까지 떨어지면서 경기 침체가 지연이 됐다라고 말씀을 드린 부분과 일맥상통하는 것이죠. 같은 이치입니다. 따라서 지금 인플레이션 우려로 인해서 다시 금리가 높아지고 경기 침체 시나리오로 이어가는 이 첫 번째 시나리오는 어찌 보면 다시 물가가 올라가고 금리가 오르고 이 사이클을 재반복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시간이 좀 많이 필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고, 이제 두 번째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선제적 두 번째, 세 번째 사실 엮어서 한 번에 이해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연준이 선제적 금리 인하를 한다고 하면 실제 경기 침체를 막을 수 있을까? 이런 의문이 있을 수 있겠고, 또 하나는 선제적 금리 인하를 내비칠 정도로 미국 경기가 더 나빠진 거 아닌가? 이렇게 또 정리를 해볼 수 있습니다. 제가 며칠 전 영상을 올린 것에서도 이와 비슷한 문제 제기를 했었죠. 이렇게나 빨리 파월의 태도가 바뀌었고, 특히 연준 의원들의 점도표가 동일하게 3번 인하에 어느 정도 의견이 좁혀졌다라는 점. 게다가 파월은 뜬금없이 금리 인하에 대해 시장에 혼란을 준 정도로 지금 이 미국 경기가 상당히 우려스러운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또 가질 수가 있는데요. 물론 경기 침체의 정확한 시기를 지금 데이터로만 그 시점을 재단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여기에 경험치를 넣고 다양하게 분석을 해보는 게 필요하겠지만, 개인적으로는 경기 침체에 임박한 것은 분명히 맞다고 봅니다.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경제 지표들도 덜어 나오고 있는 상황이었고요. 따라서 이번 FOMC의 경기 침체 가능성에 대해서 저는 연준 또한 높은 확률로 우려하고 있는 것만은 확실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죠. 선제적 금리 인하로 실제 경기 침체를 막을 수 있을까? 이 부분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아쉽게도 과거 사례가 많지가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대표적으로 금리 인하를 해서 선제적으로 경기에 대응하겠다라고 내린 경우가 95년 사례밖에 없어요. 그것도 95년은 지금과 경제의 전반적인 상황이 많이 다르다라고 꾸준히 말씀을 드렸잖아요. 대부분은 금리를 내리기 시작한 게 미리 선제적으로 대응해서 금리를 내렸다라고 볼 만한 과거 사례가 아니고, 먼저 실물이라든지 경기 침체 징조가 보여서 금리를 내린 경우가 많았습니다. 따라서 지금처럼 이 선제적 금리 인하에 적용할 수 있는 사례가 없다라는 게 안타까운 부분이고, 직전의 경기 침체라고 할 수 있는 08년 금융위기를 보더라도 기준금리는 07년 9월부터 금융시장에 문제가 나타나기 시작하니까 이에 맞춰 연준이 기준금리를 내린 겁니다. 그렇지만 금융시장의 폭락은 08년 9월달 시작이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대략 1년 전부터 기준금리를 내리기 시작했는데
이건 선제적 금리 인하가 아니고 07년 9월 당시 이미 금융시장에 이런 문제가 나타나기 시작했고 그런 문제로 인해서 금리를 내렸다라는 것에 있는 것이죠. 따라서 08년도를 선제적으로 금리 인하를 했다 이렇게 볼 수는 없는 겁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좀 중요한데 당시에는 실물 경기에서의 침체가 아니라 금융시장에서의 한마디로 모기지 대출의 채무 불이행 이슈가 있었습니다. 요 둘을 좀 분리해서 계속 설명을 드릴 텐데 이게 상당히 이번 FOMC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 영상 뒷부분에 꾸준히 이어지거든요.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말씀을 왜 드렸냐? 07년도 금리를 처음 내렸을 때 이 샴의 법칙이 0.2에 불과했습니다. 여기서부터 여기 처음 내렸을 때는 샴의 법칙이 0.2에 불과했거든요. 08년도 금융위기는 사실 경기 침체라고 명명하기보다는 금융시장의 불안 요인으로 시작된 그런 마켓 크러쉬다. 이렇게 좀 보시는 게 좋습니다. 정리를 해보면 08년도는 실물 경기에서의 부담이 아니고 금융시장에서의 리스크였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금리를 내리기 시작한 게 지금 샴의 법칙이 0.5까지 치솟은 게 아니잖아요. 당시에는 금융기관들 간의 신용경색이 일어났고 이게 금융시장 전반의 불안으로 확대되는 상황이 나타나자 이렇게 07년도에 금리를 내리기 시작한 겁니다. 따라서 08년도 금융위기 때도 선제적으로 금리를 내린 게 아니라 이미 금융시장에서의 리스크가 어느 정도 실현되고 나타났다라는 것이죠. 그 불안이 확대되는 상황이 이어졌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선제적으로 금리를 내린 경우는 아니라는 것이죠. 그 근거를 뭐로 들 수 있냐? 이걸 보시면 됩니다. 당시에 08년도 시즌이죠. 주택가격입니다. 떨어졌죠. 주택가격이 떨어지는 시기는 여러분들 차트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실 08년도가 거의 유일합니다. 이게 먼저 떨어졌어요. 주택가격, 그러니까 금융자산이 떨어지니까 기준금리를 내린 겁니다. 샴의 법칙하고는 다르죠. 샴의 법칙은 아직 0.5를 넘어서지 않았던 구간에 먼저 금리를 내렸습니다. 이 두 개 차이를 제가 지금 계속 설명을 드릴 건데 이 윗부분은 실물 경기의 침체, 우리가 소위 경기 침체라고 혼용해서 쓰긴 하지만 실물단에서의 경기 둔화 위축이고 이 아랫단은 금융시장에서의 위협 리스크입니다. 그러니까 08년도는 금융시장에서의 불안이 확대되는 징후가 먼저 나타났고 대표적인 게 부동산 가격이 떨어졌다 이 얘기죠. 그로 인해서 기준금리를 이후에 내렸다 이 얘기입니다. 정리를 해보면 결국 08년도 우리가 직전에 볼 수 있는 금융위기도 선제적 금리 인하가 아니었습니다. 징후가 나타나고 확인해서 뒤이어 금리를 내린 겁니다. 그러니까 선제적으로 금리 인하를 내린 사례가 거의 없다라는 것을 좀 봐야 되고 두 번째는 눈치채신 분도 계시겠지만 실물 경기와 금융시장의 붕괴를 좀 나눠서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한데 영상 뒷부분에 자세하게 설명을 할 거고요. 일단 여기서 이 정도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따라서 경기 침체 시 금리를 내렸다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지금 금리를 내릴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기니까 오히려 경기 침체 가능성이 높아졌다라고 단조롭게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는 이게 실물 경기에서의 침체인지 금융시장에서의 불안인지도 구분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12월 FOMC 이야기로 다시 돌아와서 말씀을 드리면 문제의 논점은 이렇습니다. 실제 금리를 내리게 되는 시점, 24년 언젠가가 되겠죠. 그러면 그 시점에 과연 그 금리 인하가 선제적 대응인가 아니면 경기가 나빠지고 나서 확인하고 금리를 내리는 것일까를 살펴야 되는 겁니다. 지금 금리 인하를 하지 않았잖아요. 따라서 24년 금리를 내리는 시점에 이게 과연 선제적 금리인가 아니면 경기가 나빠지는 것을 확인하고 내리는 것인가 이 둘을 살피는 게 중요합니다. 왜냐? 12월 FOMC에서 말만 그렇게 하고 실제 금리를 안 내리거나 재차 지연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내년 실제 금리를 내리게 되는 시점이 선제적 대응인가 아니면 경기가 나빠지고 내리는 것인가를 구분해서 살펴봐야 된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실물 경기에서의 둔한지 또는 금융자산에서의 위협인지도 나눠서 봐야 된다. 계속해서 설명을 드릴 겁니다. 지금까지 내용을 좀 데이터를 정리해보면 경기 침체 징후는 데이터상으로도 상당히 임박했습니다. 실업률 등 최근에는 일부 실업률이 후퇴하기도 했죠.
그러면서 샤메 법칙이 0.33에서 0.3%로 더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물론 아직 금리는 내리지 않았습니다. 내년 언젠가쯤 실제 연준의 전망대로 기준금리를 2회에서 3회 정도 내릴 수 있다고 했으니까 그때 그 시점에 선제적 금리 인하인가 아닌가를 살펴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때 가서 경기가 나빠서 내리는 건지 선제적으로 내리는 건지 이걸 살펴보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어떻습니까? 일단 시장이 과도하게 쏠림이 일어난 것은 맞아 보입니다. 과연 내년 실제 금리가 내릴지 또 언제 내릴지는 가봐야 하는 것이 정확하고, 따라서 지금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이 시나리오, 이 두 번째, 세 번째죠. 선제적 금리 인하가 성공할지 실패할지는 지금 모릅니다. 정확하게 금리 인하가 언제 일어날지를 모르기 때문에 이건 알 수가 없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선제적으로 금리를 내리겠다고 언급을 한 것이고 그 시기는 정해지지 않았고요. 따라서 선제적 금리 인하가 실제 경기 침체를 막을 수 있는지는 가봐야 안다. 이렇게 말씀을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중요한 것은 어찌됐든 파월의 말로 시장 금리가 너무 빨리 떨어졌다는 것에 있습니다. 결국 지금 가파르게 급하게 떨어진 금리 레벨이라는 것을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5%에서 4%를 하회했습니다. 불과 한 달이 좀 넘었죠. 한 달도 안 된 것 같은데 한 달 만에 이루어진 엄청난 쏠림입니다. 지금 3%대 후반까지 떨어졌죠. 이렇게 시장 금리가 떨어지면 경기에 가하던 부담 압박도 줄어들게 됩니다. 이렇게나 빠르게 금리가 떨어지게 된 이유는 잘 아시다시피 1차적으로는 올해 하반기 장기채 국채 발행 물량에 대한 부담이 사그라드는 것이죠. 지난 11월 재무 발행 계획을 축소하면서 빠르게 진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기름 부은 꼴이 된 게 이번 14일 FOMC 파월의 발언이 있었죠. 2차적으로 선제적 금리 인하 발언. 한마디로 실제 금리를 내리지 않더라도 말만으로도 엄청난 금리 하락 압력을 이뤄냈고요. 지금 10년물 금리가 가파르게 3% 후반대까지 떨어졌습니다. 지금 상황을 정리를 해보면 경기 침체가 임박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실제 연준도 그렇게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는요. 물가는 충분히 잡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찌되었던 금리가 빨리 떨어졌습니다. 지금 이 정도로 정리를 하고 다음 주제로 좀 넘어가야 되는데, 중요한 부분은 이겁니다. 금리 인하를 하면서 QT를 하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를 파악을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아까 설명드렸지만 미국 경기는 생각보다 나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늘 매번 주장했던 것처럼 경기 침체가 상당히 임박한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최근 11월 달 지표는 조금 거기서 후퇴를 했습니다. 실업률도 떨어지고 소매 판매도 생각 외로 잘 나오면서 여전히 미국 서비스 경기는 생각보다 잘 지탱해주고, 더불어 이제 제조업 PMI 제가 꾸준히 강조하지만 신규 주문과 재고 스프레드 차이가 다시 반등하는 모습이 나오고 거기서 유지가 되고 있죠. 이 추이를 조금 더 살펴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에도 전체적인 레벨상 경기 침체에 임박한 수준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여기에 연준도 일정 부분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14일 FOMC 내용을 뜯어보면 그렇고요. 하지만 정확한 경기 침체 시기를 맞출 수는 없겠죠. 이런 상황에서 연준이 선제적 금리 인하 카드를 꺼냈습니다. 사실상 미리 선행해서 움직이려는 스탠스를 취한 거입니다. 어찌되었건 이는 실물 경제에, 실물 경기에 타격을 줄이겠다라는 그런 의지로 해석을 해야 됩니다. 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 실물 시장에 미치는 부담은 확연하게 줄어듭니다. 그러면서 QT는 지속을 한다고 합니다. QT는 유동성하고 관계가 있죠. 유동성이 빠르게 확대되는 것은 막으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인플레이션의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직 인플레이션이 목표치까지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한 여러 가지 이유가 더 있을 수는 있겠죠. 어찌됐든 자산 시장의 거품은 용인하기 싫은 겁니다. 그래서 QT는 지속하겠다라는 것을 밝힌 거고, 그러면서도 실물 경기에서의 둔화 위축은 생각보다 심각하다고 본 것입니다. 그래서 금리 인하를 하겠다라고 한 것이죠.
밸런스가 어색하죠. 결국 연준은 과거와 달리 금리 인하와 QT를 지속하는 어찌 보면 상반된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의 연준의 변화는 어색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이 최근에 감지된 경우가 있었어요. 영국의 사례에서도 있었죠. 금리 인상을 하면서 QE를 했었습니다. 보통은 금리 인하를 하면서 QE를 하고 금리 인상을 하면서 QT를 하죠. 근데 지금은 연준의 스탠스가 금리 인하를 하면서 QT를 한다? 최근에도 그런 사례가 있었다? 직전에 영국에서도 금리 인상 국면에서도 국채를 사들이는 QE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따라서 예전처럼 금리 인상을 하면 QT, 금리 인하를 하면 QE 이렇게 하나의 패키지로 묶어서 정책을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은 적어도 당분간은 과거 당연시하게 생각했던 이런 정책 기조가 그대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금리 인하를 하면서 QT를 한다라는 뜻이죠. 그렇다면 이 효과는 어떻게 나타날까요? 금융시장의 여건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인 요인은 금리도 있고 QE냐 QT나 이런 유동성도 있습니다. 금리 수준이 높은지 낮은지 이 절대적인 레벨도 중요하지만 채권 시장에서만 놓고 본다면 양적 완화, 양적 긴축의 효과도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습니다. 한마디로 QT냐 QE냐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죠. 왜냐? 연준은 실제 채권 시장에서의 수급에 있어서 직접적인 영향을 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연준은 선제적으로 금리 인하를 한다고 발표했으면서 계속적으로 대차 대조표를 줄이는 QT를 진행하는 시나리오를 선택했습니다. 그런데 시장은 이 QT 이야기는 쏙 빼고 금리 인하에만 화들짝 반응해서 뜨겁게 반응을 했죠. 이 QT를 지속한다는 것에 대해서 차분하게 따져봐야 됩니다. 어찌됐든 저는 여전히 경기 침체, 경기 둔화 또는 금융시장의 크러쉬, 붕괴 위협을 상당히 높게 보고 있음에도 왜 주식 비중을 일부 담았냐 하는 내용을 여기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결국 적어도 일정 수준은 금리 인하를 하면서 QT가 지속되는 어정쩡한 상황이 일어날 겁니다. 이런 상황을 보여줬기 때문에 채권 비중이 절대적이었던 사실상 100%였잖아요. 현금을 빼면 저는 채권 비중이 제일 높았고 이런 포트폴리오를 일부 조정하는 게 필요했습니다. 특히 금리 정책에 민감하게 부담으로 작용하면서 상대적으로 소외되었던 구성을 담은 것이죠. ETF로. 금리 인하를 전망을 하기 때문에 이거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소외를 받았던 구성을 담은 그런 ETF를 생각해서 담은 거고요. 뭘 담았는지는 지난 영상에 제가 말씀드렸죠. 결국 금리 인하에 대해서는 저도 동일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앞으로 떨어질 것이고 그렇게 흘러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금리가 동결되고 금리 인하 시그널이 나오면 주식시장은 멜트업이 일어납니다. 과잉 투자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수혜받을 만한 구성이라고 저는 판단을 한 것이고요. 그래봤자 여전히 전체 금융자산 투자 비중의 20%밖에 되지 않습니다. 채권이 여전히 50%고 현금 30%고요. 전체 자산으로 확대해 놓고 보면 절대적으로 낮은 수준입니다. 중요한 것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포트폴리오의 변화, 이게 왜 일어났는지 그리고 그게 일어난 정도가 이 정도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 결국은 연준의 스탠스가 이렇게 바뀌었다라는 것을 지금 알려드리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국채 발행 이슈가 재차 발발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금리가 빨리 떨어지게 된 요인이 장기채 발행 물량을 조절하면서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연준의 대차 대조표는 이 영래포가 줄면서 장기국채를 소화하는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물론 장기채는 지급준비금에서 받아주게 됩니다. 결국 따라서 지급준비금이 줄게 되면 국채를 받아줘야 했던 부담을 이 영래포가 단기물을 소화하면서 일정 부분 범퍼 역할을 해온 것입니다. 따라서 일부는 영래포가 줄어드는 게 유동성이 풀린다고 말하는데 그렇게만 말하면 사실 틀린 말입니다. 중간 단계를 넘어서 표현한 것이죠. 그러니까 엄밀히 말해 틀린 말이지만 맞는 말이기도 합니다. 아무튼 중요한 것은
지급준비금이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것으로 유동성을 이해하는 게 본원통화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 유동성으로 이해하시는 게 정확합니다. 아무튼 지금까지는 영래포가 단기물을 소화했고 그러면서 지급준비금에서 빠져야 될 만한, 그러니까 지급준비금이 빠진다는 건 유동성이 준다는 얘기잖아요. 이 부분을 영래포가 빠지면서 일정 부분 완충 효과로 소화를 해줬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지난 재무부 국채 발행 계획에 의하면 자문위원회의 권고가 있었죠. 20년물 발행을 줄이고 일부 단기물 발행을 늘려라. 그래도 좀 허용하겠다라는 의혹을 피력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재무부도 높은 금리 레벨의 부담을 느껴서 장기물 물량을 조절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자문위원회에서조차도 지금 단기물에 대해서는 권고 비율이 있어요. 15%에서 20% 수준으로 맞춰라. 나머지는 중장기물로 채권을 발행해라 라는 권고 비중이 있는데 지금 T빌, 단기물은 그 권고 수준을 이미 넘었습니다. 그럼에도 자문위원회가 장기채가 너무 튀니까 우리 권고 비율을 조금 넘더라도 20년물을 줄이고 단기물을 더 늘려라. 그렇게 늘리더라도 허용해 주겠다라는 의견을 피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장기채 발행 물량을 줄이고 단기물을 더 늘릴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앞으로 다가오는 내년 1월 29일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1분기 국채 발행 계획 세부 내용이 다시금 발표될 텐데 과연 이런 흐름이 또 이어질까? 이걸 살펴야 된다는 것입니다. 금리 인하를 한다는 연준의 스탠스에 국채 발행량이 늘어나는 상황이 생길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24년 1분기 자금 차입 계획을 중요하게 봐야 되는데 중요한 것은 현재 이미 단기물이죠. T빌의 발행 비율은 대략 23% 부분까지 치솟았어요. 권고 수준이 20%까지인데 이미 넘어선 겁니다. 한계치를 뛰어넘은 거예요. 단기물을 무한대로 늘릴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예전처럼 급격하게 장기물 발행 비중이 늘어날 것인가? 그렇게까지 과도하게 생각은 하진 않지만 결국 중장기물의 발행 물량의 증가는 어느 정도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길 것이다. 게다가 지금 급격하게 시장 금리가 떨어졌잖아요. 떨어진 건지 내리려는 의도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또한 장기채 발행 물량 증가를 위한 어느 정도 시장 충격을 만회하기 위해서 이런 건 아닐까라는 가능성도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죠. 결국 금리 인하라는 카드를 꺼내면서 국채 금리가 하락할 만한 요인도 있고 더 나아가서 1월 장기채 국채 발행이 늘어날 수 있는 이런 상승 압박 요인이 함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장에 이게 섞여버리게 되는 것이죠. 일정 부분 과도하게 무한정 치솟는 상황을 만들지 않으면서도 어찌 보면 장기채 국채 발행 물량을 소화할 수 있을 만한 카드를 꺼낸 게 금리 인하 카드일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가져볼 수가 있는 겁니다.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국채 발행의 문제는 장기적인 측면에서 접근을 해야 됩니다. 과도한 국채 발행은 오히려 구축 효과가 나타났고 경기에 역효과가 나타났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올해 하반기가 정확하게 그랬습니다. 그래서 장기채 발행 물량을 줄일 수밖에 없었고 장기채, 국채 발행은 제가 말씀드린 게 온난화라든지 인구 소멸 같은 그런 어젠다로 봐야 됩니다. 사라진 게 아니에요. 아주 장기적으로 국가 부채 문제는 언제든 다시 불거질 수 있는 그런 불씨가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너무 빨리 떨어진 금리 수준을 대입을 해보면 단기적으로 충분히 반등할 요건으로 사용될 소재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 부분까지도 좀 보셔야 됩니다. 아까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실물 경기가 둔화되고 위축돼서 경기 침체로 이어지는 부분하고 이게 이제 결국에는 경착륙이냐 연착륙이냐 여기서 갈라지는 것이죠. 그리고 금융시장에 패닉이 있습니다. 이 마켓 크래시죠. 자산시장이 붕괴되는 것도 있습니다. 이걸 분리한다라고 표현하는 것보다는 세부적으로 좀 분류해서 이해를 하는 게 필요합니다. 우리가 보통 경기 침체라고 이야기하지만 이 두 가지가 서로 섞여서 얘기하는 경향이 더 많죠. 그럼에도 그 시작점이 어떤 것에 더 중점을 둬야 되는지 그리고 어떤 양상이 더 강하게 나타나는지에 따라서 조금 다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실제적으로는 상호 연관돼서 함께 발생하기도 하고 또는 경기 침체로 인해서 기업들의 실적이 나빠지게 되죠. 그러면서 금융시장의 부담으로 넘어오기도 합니다. 기업들의 부도 위험이 높아지고 주가가 떨어지고 금융시장 불안이 확대되고 뭐 이게 사실 밀접하게 연관이 있다고 볼 수가 있죠. 그 반대도 있습니다. 금융시장 불안이 확대되면 기업들이 자금 조달이 어려워지니까 경기 침체로 빠지는, 그래서 실물 경기가 둔화되는, 이게 여기로 올 수도 있고 이게 여기로 갈 수도 있고 함께 나타나기도 합니다. 얽히고 설켜서 함께 나타나기도 하고. 근데 아까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지만 08년도 때는 금융시장의 붕괴 쪽에 더 가까웠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저는 이번에 실물 경기의 둔화 위축 쪽을 더 의미 있게 지켜봤습니다. 실물 경기 둔화 위축을 설명을 드리면, 즉 경기 침체라고 표현되는 이 윗단의 부분은 경제의 활동이 감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산량이 줄고 고용이 감소하면서 나타나는 현상이죠. GDP가 감소하겠죠. 그래서 보통 우리가 기술적으로 2분기 연속 마이너스를 찍으면 GDP가 경기 침체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성장이 둔화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고용이 줄고 실업률이 증가하고 소비와 투자가 감소하는 겁니다. 기업들이 부도와 폐업이 늘어나게 되는 것이죠. 금융시장의 불안은 조금 다른 겁니다. 금융 시스템이 불확실성이 커지는 거예요. 특히 금융 자산의 가치가 급락하는 겁니다. 은행이라든지 금융기관의 부실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가가 크게 떨어지고 주택가격이 하락하고 08년도는 기준금리 인하 전에 주택가격이 먼저 떨어졌다라고 말씀드렸죠. 여기에 해당되는 겁니다. 어찌됐든 신용시장에서의 신용등급과 부실 위험이 높아지는 겁니다. 유동성이 줄어든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구분을 해보면 실물 경기 쪽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은 기준금리고 금융시장 쪽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은 유동성이라고도 우리가 나눠서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뚜렷하게 나누기보다는 그 특징에 어느 정도 이해를 두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이번 인상 사이클에서 꾸준히 강조했던 것은 사실상 이 경기 침체, 이 윗단에 대한 부분을 우려했었습니다. 이 여기서부터 시작돼서 금융시장이 불안으로 이전되는 케이스를 본 것이에요. 왜 금융시장의 불안을 강도 높게 보지 않았냐? 물론 이것도 리스크가 있다고 봤지만 실물 경기 둔화가 더 어느 정도 가시화돼서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즉 다시 설명을 드리면 실물 경기가 위축되는 것보다 금융시장이 붕괴, 금융 시스템이 망가지는 부분은 어느 정도 여유가 더 있었어요. 실제 경제 지표도 그렇게 나왔고 데이터도 그렇게 나왔습니다. 따라서 금융시장의 붕괴에 문제가 없었다라는 게 말씀을 드린 게 아니라 둘 중에 이게 먼저 실현 가능성이 높았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실물 경기가 더 빨리 위축되고 경기 침체로 이어지고 여기서 금융시장이 붕괴로 넘어가는 그런 흐름을 전망을 했었는데 한마디로 이 실물단, 실물 경기에서의 둔화 위축을 꼽은 겁니다. 제가 지금 계속 이거 두 개를 구분해서 설명을 드리고 있죠. 근본적으로는 높은 금리를 견디지 못하는 중소기업들의 재무 리스크를 가장 큰 원인으로 꼽았던 겁니다. 이렇게 실물 경기가 무너지고 부도 폐업이 늘어나면 실업률이 증가하죠. 소비가 줄면서 충격이 확대되고 금융시장까지 전이가 되는 것을 전망을 한 것이죠. 그런데 결국 실물 경기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것은 높은 금리입니다. 그래서 금리 레벨이 높다라는 것을 저는 가장 큰 경기 침체의 주요 리스크로 꾸준히 말씀을 드린 것이죠. 물론 여기에 금융시장 관련된 리스크도 많이 있었습니다. 회사채 상환 부담이라든지 또는 뭐 상업용 부동산, 특히 이를 기초로 하는 파생상품 CLO의 문제도 제가 언급을 드렸었죠. 하지만 실질적인 주요 지표, 경제 지표들은 사실상 이 실물 경기 둔화 위축에 더 집중돼서 나타났어요. 샴의 법칙도 그렇죠. 0.5%까지 도달을 못했지만 0.33까지 나왔고 물론 최근에는 좀 후퇴했습니다. 실업률도 마찬가지,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도 비슷하게 해석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제조업 PMI도 마찬가지죠. 여전히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지만 45까지 떨어지진 않았죠. 그리고 비농업 일자리 수가 꾸준히 줄고 있지만 아직도 10만 건 이상으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장단기 역전도 결국에는 정상화를 통해서 경기 침체 가능성을 높게 봐야 되지만 그 시기가 어느 정도 임박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었습니다. 물론 11월 소매 판매가 예상을 깨고 다소 증가하는 추세가 나타나고 있었지만 중요한 것은 그 흐름이 실물 경기의 둔화 위축으로 이어지는 경기 침체의 가능성, 이런 추세는
상당히 임박했고 이어질 것으로 봤던 겁니다. 왜냐? 연준은 물가를 잡기 위해 높은 수준의 금리를 오랫동안 유지하겠다라고 천명했고 그런 전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필연 실물 경제에 부담을 줄 수밖에 없고 곧 경기 침체에 빠지는 그런 흐름으로 이어질 거라고 봤던 겁니다. 방향성이 정해진 그런 수준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번 인상 사이클에 채권 투자를 할 때 목표 물가 2% 상향 조정을 제일 중요한 조건으로 꼽았습니다. 근데 이걸 12월 FOMC에서 뒤집은 겁니다. 이건 매우 중요한 변화라고 보고 있습니다. 단순히 연준이 말 한마디에 금리 인하를 하겠다라는 것에 환호했다. 그래서 제가 포트폴리오를 바꿨다. 이런 수준이 아닙니다. 이는 실물 경기 침체 가능성이 생긴다면 물가와 상관없이 연준이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라고 얘기를 한 것이에요. 이에 금리가 빠르게 내려온 것이고 단순히 금리 인하를 하겠다라는 게 아닌 겁니다. 차원이 좀 다릅니다. 금리가 이렇게 빠르게 내려오면 결국 실물 경기 침체로 이어지는 시기는 또 늘어나게 되죠. 늦춰지게 되는 겁니다. 최근에 S&P 제조업 PMI가 지난달보다 더 위축이 되었습니다. 역시 제조업 업황은 살아나지 못하고 있어요. 그런 흐름이 이어지고 있어요. 실물 경기의 둔화, 위축에 따른 경기 침체의 전망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그래서 실물 경제 데이터는 경기 침체 목전까지 나타났다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목전에서 선제적으로 파월이 대응했다라고 보는 게 정확합니다. 데이터상으로도 실제 경기 침체에 임박한 내용들이 많았죠. 근데 제가 왜 금융시장에서의 추격, 마켓 크래시는 어느 정도 시간적 여유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금융시장의 붕괴는 약한 고리에서 일어납니다. 그 약한 고리가 뭐냐? 단기거래 시장이에요. 레포 시장입니다. 금융 충격은 단기거래 시장에서의 변화에서 감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급준비금의 적정 수준으로 우리가 또 그거를 가늠해 볼 수가 있어요. 금융 리스크, 금융 충격, 마켓 크러쉬는 이 두 가지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19년도 레포 시장의 발작으로 연준은 QT를 중단해야 했습니다. 당시 금융시장의 충격, 이런 사례가 직접적으로 있었고요. 그리고 금융시장의 충격은 제일 중요한 지급준비금의 적정 안전선으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 지금 빨간 선을 제가 쳐놨는데 적정 안정선은 정확하게 어딘지 알지 못합니다. 각자 다 주장하는 바도 다르고 분석도 다릅니다. 그래서 급작스럽게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SBB 파산 때가 그랬죠.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QT를 지속한다라는 것은 금융 크래시, 금융시장에서의 붕괴 가능성은 여전히 살아있다라고 봐야 합니다. 다만 말씀드렸다시피 그 시기가 조금 더 뒤로 여유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부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연준은 대차 대조표를 줄이고 있습니다. QT를 지속한다는 것은 대차 대조표를 줄인다는 뜻이죠. 대차 대조표를 줄인다는 것은 지급준비금을 낮춘다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만 지금 보시면 지급준비금이 낮아졌나요? 이 3조 달러 밑으로 떨어져서 SBB 파산이 나온 이후로 다시 높아졌습니다. 조금 높아져서 이 부분을 유동성이 풀렸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중요한 것은 이 3조 달러 수준을 하회하지만 않는다면 금융 위험, 금융시장의 붕괴 가능성이 낮다라는 겁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따라서 이만큼의 범퍼가 지금 있는 겁니다. 3조 5,670억 달러가 있는 거죠. 이러다 보니 연준도 QT를 지속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생긴 겁니다. 그런 QT를 하면서 대차 대조표를 계속 줄이고 있는데 왜 이렇게 늘어났냐? 그건 아까 말씀드렸지만 영래포에서 계속 받아줬기 때문에 그렇죠. 단기물을. 따라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 지급준비금이 이만큼 범퍼가 있다라는 뜻은 실물 경기의 둔화보다 금융시장의 충격은 아직 시간, 즉 여유가 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저는 금융시장의 붕괴 폭락, 마켓 크러쉬가 언제든 도사리고 있지만 경기 침체의 가능성이 더 먼저 나타날 것이다. 그리고 이게 뒤이어 이어질 것이다 라고 봤던 거고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금리는 내리고 금리는 실물 경기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죠. QT는 지속한다. 아직 여유가 있는 이 금융시장의 붕괴 쪽은 아직 여유가 있고 시간이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두 개를 분류해서 지금 정책이 나가고 있는 겁니다.
금융시장의 붕괴, 마켓 클래시 살피는 지표, 아까 제가 2개 말씀을 드렸죠. 특히 지급준비금을 중요하게 봐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 마켓 크러쉬가 오기 전까지는 멜트업이 항상 옵니다. 그러니까 과잉 투자가 항상 일어나요. 경기를 살리면서 대차 대조표를 줄인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경기를 부양하면서 자산을 축소한다라는 얘기예요. 앞뒤가 안 맞는 말 같지만 지금의 변화는 그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래포 보시면 영래포가 줄어들고 있죠. 이게 쭉 더 들면 내년 한 1분기 정도에 다 쓴다 그럽니다. 범퍼가 없어지는 것이죠. 이 영래포가 줄어들면 결국 남은 거는 지급준비금에서 이제 써나가야 되는 것이죠. 결국 지급준비금이 줄어들면 이 빨간색 레드라인에 터치하게 되겠죠. 그러면 또 금융시장의 붕괴로 이어지겠죠. 그래서 24년 상반기를 그 리스크를 많이 꼽는 건데, 근데 이게 이 빨간 선이 이게 왜 여기 쳐 있냐면 3조 달러입니다. 왜냐? SBB 파산 때 3조 달러였거든요. 따라서 지금 이 정도 수준이 적정 지급 안전선이다라고 보는 겁니다. 제가 보는 거예요. 아직 연준의 목표는 원래 2조 5천억 달러 이 파란 선이었습니다. 이만큼까지 긴축을 한다고 했었어요. 그런데 내려오다가 이때 SBB 터지면서 누구든 그 이후로는 3조 이하로 지급준비금을 내리지 않습니다. BTFP로 끌어올린 것이죠. 결국에는 영래포를 다 써서 지급준비금이 다시 줄어든다고 하더라도 이 3조 달러까지는 아직 5천억 달러라는 여유가 있고, 그리고 이 3조 달러가 제가 주은 글이기 때문에 더 떨어질 수도 있겠죠. 원래의 목표 2조 5천억까지도 더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볼륨이 더 큰 거죠. 왜 떨어질 수 있냐? 그거는 아무도 모릅니다. 이 적정선은 이때는 SBB 파산으로 문제가 됐지만 연준이 그 이후로 BTFP로 콕 집어가지고 지원을 해주잖아요. 그러면 이거보다 더 내려올 수가 있는 겁니다. 뭐 이거를 트라이 해볼 수도 있고, 지금은 지급준비금의 흐름을 놓고 보면 엄두도 못 내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죠. 왜 2조 5천억 달러가 애초에 목표였냐? 이게 GDP의 한 10% 수준이 됩니다. 따라서 이 정도를 목표로 삼았던 거고, 주요 대형 은행들은 1조 달러 수준을 이야기합니다. 그만큼 더 자신이 있다는 것이죠. 근데 사실상 이 지급준비금은 단기금융시장 전체를 포함해서 봐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략 2조 5천억, 3조 달러 수준이 적당한 수준이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뭐 어찌됐든 SBB 때 3조 달러 부분에서 문제가 생겼다는 거, 결국 최근에는 지급준비금이 한 3조 달러까지 적정 수준이다라고 판단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 변수는 BTFP로 필요한 은행들만 콕 집어가지고 지원을 해주고 있죠. 따라서 3조 달러보다도 더 내려갈 여지도 있습니다만 그건 아무도 장담하지 못합니다. 해본 적이 없고 뭐 낮다고 굳이 그렇게 테스트를 해볼 안 큰 사람도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뭐 굳이 그렇게 리스크를 가다가 무슨 일이 터질지도 모르기 때문에 적어도 이 3조 달러 선을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BTFP도 과연 이걸로 계속 막을 수 있는지도 상당히 묘연하죠. 그래서 지금까지의 연준의 정책을 보면 지급준비금 3조 달러 수준을 고수하면서 유지하겠다라는 의지가 보입니다. 상당히 보이죠? 제 생각과 마찬가지로 3조 달러를 안전선으로 이렇게 보고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영래포가 다 써서 지금 3조 5천억까지 3조 5천억 달러가 있는데 이것도 5천억 달러도 더 써서 3조 달러까지 내려오면 그러면 금융 크래시가 생길 수 있는 환경이 갖춰지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또 있죠. 이 TGA 계좌도 있습니다. 지금 6,300억 달러가 있습니다. 이만큼 쌓여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5,600억 달러도 범퍼고 TGA 계좌도 6,300억 달러도 범퍼입니다. 합치면 1조 달러 정도가 돼요. 그러니까 상당한 범퍼가 있습니다. 결국 이 빨간 선까지 지급준비금이 안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그만큼 QT를 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겁니다. 자산을 계속 축소할 수 있는 근거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금융시장의 붕괴, 마켓 크러쉬보다는 실물 경제의 둔화를 더 우선적으로 경기 침체 요인으로 꼽은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 영상에 이 영래포 자금이 제로가 되거나 혹은 급격하게 긴박한 상황이 생기면, 그런 위험 요인이 생기면 영래포 자금에서 단기물을 소화하지 못하는 상황이 생길 것이다. 그러면은 이게 빠지는 게 아니라
지급준비금에서 빠지게 되니까 급격한 경기 침체 징후 시그널로 해석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같은 맥락입니다. 뭐 예전 영상이 있으니까 조금 더 설명이 필요하신 분들은 경기 침체 전 일어나는 시그널 3가지 영상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정리를 해보면 지금 QT를 하고 있습니다. 금리 인하를 하면서 QT를 하는 겁니다. QT를 한다라는 것은 지급준비금을 줄인다라는 뜻으로 해석을 하는 게 맞지만 지금은 영래포가 줄고 TGA 계좌의 잔고가 넉넉하기 때문에 결국 지급준비가 줄어드는 그 범퍼가 상당히 있다. 그리고 QT 자체도 지금 매달 600억 달러가 줄고 있죠. MBS가 350억, 포함해서 950억 달러니까 이렇게 놓고 봤을 때 시기가 상당히 뒤로 밀립니다. 여기에 영래포도 아직 잔고가 있고 지급준비금은 여전히 이 3조 달러를 지지할 수 있는 카드가 이 TGA 계좌도 있고요. 결국 문제가 뭐냐면 여기서 생각합니다. 지급준비금이 계속적으로 이 3조 달러 이상에서 유지가 된다면 이 마켓 크러쉬는 나타나지가 않거든요. 3조 달러 부근에서 위험하다 싶으면 결국에는 이 재무부 TJ 잔고에서 채우면 되는 겁니다. 돈을 푼다라는 뜻이죠. 그렇게 되면 시중에 돈이 돌고 지급준비금이 다시 늘어나게 되는 겁니다. 현재 재무부 TJ 잔고가 6,300억 달러입니다. 분기 목표가 7,500억 달러니까 뭐 비슷한 수준에서 유지를 하고 있죠. 결국 앞으로 집행돼서 발행되는 채권 금액은 언제든지 시장이 풀릴 수 있을 만한 그런 총알이 되는 거고요. 그런데 여기서 한 발짝 더 나아가 보는 게 필요합니다. 지금 QT를 지속하면서 이 뜻은 유동성을 조절하겠다는 뜻입니다. 뭐 이유는 물가가 목표치까지 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겠죠. 그러면서 금리를 선제적으로 내리겠다고 했습니다. 금리를 내리겠다라는 건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실물 경기에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부담이 덜어집니다. 부도가 날 기업들이 살아날 수가 있고 경기가 부양이 됩니다. 실직은 줄게 되죠. 다시금 소비가 늘어날 수가 있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다시 세금이 늘어날 수가 있습니다. 세금이 늘어나면 TJ 계좌가 다시 높아집니다. TJ 계좌가 높아지면 지급준비금의 그 범퍼가 QT를 함에도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결국 계속적으로 이 3조 달러가 이 3조 달러를 터치하지 않고 높은 수준에서 유지가 되는 겁니다. 이게 지금 목표 물가 2% 상향 조정에 대한 단 한 문구에 대한 전체적인 대차대조표의 흐름의 변화고 경기 전체의 판단을 달리할 수 있는 흐름입니다. 그 문장 하나, 물가가 잡히지 않았는데 금리를 내릴 수 있다는 문장 하나가 이렇게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제가 설명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너무나 빨리 금리 인하가 프라이싱이 되어버렸습니다. 중장기적으로 금리 인하를 부인하지 않습니다. 금리 인상 구간도 마찬가지지만 금리 인하 구간에도 시장은 언제나 쏠림이 나타나요. 뭐 이런 변동성을 말하는 건데 뭐 결국 일정 부분 조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빠르게 금리가 조정된 상황이면 특히 이제 분명 파월 이외의 연준 인사들도 이제 다른 의견을 내비칠 수 있겠죠. 벌써 뉴욕 연은 총재는 금리 인하 논의가 시기상조라고 잘라떼기도 했죠.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4년 1월 국채 발행 계획에 있어서 또 근본적인 국가 부채, 장기채 물량 부담에 대한 문제가 이슈가 지금 제기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QT를 계속하면서 금리 인하를 맞이하는 어정쩡한 시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상황에 맞춰서 포트폴리오 조정을 한 것입니다. 제가 애초에 세웠던 원칙이 변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이 물가를 포기하면서 금리를 내리겠다는 연준의 발언은 지금 제가 쭉 설명드린 대차대조표의 변화와 QT의 영향 그리고 경기 침체, 금융시장 크러쉬까지도 많은 영향을 주게 되었습니다. 물론 경기 침체 가능성, 크러쉬의 가능성 모두 사라진 건 아니죠. 아까 영상 초반에도 말씀드렸지만 내년 언제 내릴 것인지 그리고 그게 과연 선제적 대응인지 아닌지도 그때 가서 따져봐야 된다. 이거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24년은 매우 투자에 있어서 급변하는 시기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만큼 빠르게 대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여전히 금리가 내려갈 것이라는 방향성은 저는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금리의 변화에 민감한 그런 주식 비중을 담았죠. 따라서 금리가 급격하게 트렌드를 바꿔서 높아진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건 아닙니다. 그거는 명확하게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고
그렇다라고 하더라도 금리가 장기적으로 하락할 것이지만 일직선으로 곱게만 쭉 내려가진 않잖아요. 그래서 변동성이 큰 부분을 이렇게 트레이딩 관념으로 좀 조절을 했다. 그리고 연준의 달라진 스탠스에 대해서 그에 맞는 포트폴리오 비중을 담았다. 뭐 이렇게 정리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더불어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은 무분별하게 자산 쇼핑을 해야 되는 그런 시기라고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아직은 여전히 마켓 크러쉬 가능성이 살아있고 실제 내년 연준이 금리를 인하하게 될지도 그 진위 여부도 살펴야 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그 시점 자체가 선제적인지 아닌지도 그때 가봐서 정확하게 판단해 봐야 되겠죠. 결국 선제적이었다면 또 실물 경기의 실제 방어 효과로 이어질지도 지켜봐야 됩니다. 뭐 이런 부분들이 다 얽히고 설켜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